안녕하십니까, 만유입니다. 오늘은 해수의 운동과 그 다음에 낚시의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운동은 크게 흐름과 파동이 있겠는데, 흐름은 크게 해류부터 조류, 지속류, 방탄류까지가 있고, 파동은 너울하고 파도가 있는데, 해류는 난류와 한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흐름이죠. 해류라는 건 적도지방의 찬물이 극지방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적도지방의 찬물이, 더운 물이 극지방으로 향해서 흐르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근해에는 대충 그립니다. 자, 일본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근해에는 쿠로시오가 올라와가지고, 쿠로는 검다는 뜻이고 시오는 해류라는 뜻입니다. 금은 해류.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한난류, 서해 쪽으로 가서 서해난류가 되고, 이 위쪽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리만 해류가 동해로 들어오면서 북한 한류가 됩니다. 자, 난류는 따뜻한 물이고 한류는 찬물이고, 난류는 따뜻한 만큼 용조산소량이 좀 부족하고 대신 무기염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이거 검다고 나타내죠. 무기염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가지고 이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게 조경지대입니다. 낚시에서 본류와 지류 사이를 조경지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낚시 쪽에 보면은 실제 사용되는 그 용어와 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그냥 어렴풋이 주워 들은 걸로 함부로 이름을 부르곤 하는데, 그게 부력이라든가 이러면 또 그런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전해지려면 그 용어 자체가 발라야 되는데, 이 조경지대라는 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데고, 한류는 수온이 낮아서 용존 산소량이 많고, 그러니까 난류에 무기염류를 먹고 자라는 그런 그 플랑크톤들이 난류에는 많이 있게 되고, 한류에는 산소를 용존 산소량이 많으니까 호흡을 하기 좋으니까 그 경계 지역에 플랑크톤도 많이 자라고, 그것들을 먹는 작은 각각류나 이런 것들도 크릴 같은 크릴하고는 다른데 새우 종류나 이런 좀 더 큰 플랑크톤들이 있게 되고, 그걸 먹는 어종들이 이쪽에서 놀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트롤이라든가 트롤업이라든가 트롤 낚시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물을 끌그물이죠. 트롤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성행을 하게 됩니다. 난류가 세력이 내륙하고 우리 육지하고 가깝게 흐르게 되면은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는 일이 생기고, 냉수대가 들었다고 하죠. 한류가 이렇게 붙게 되면, 난류가 들어오면은 수온이 갑자기 급상승하는데, 그런 일은 좀 적은데, 이 북한 한류가 세력이 강해지면은 냉수대가 낍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수온이 몇 도씩 그 엄청난 수량이 기온에 의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한류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 한류의 영향으로는 새바람이 또 있는데, 보통 새바람이 불면 낚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새바람은 수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한류가 흐르는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 수온이 높은 곳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하강 기류가 생기면은 그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한류가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면은 동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온이 떨어지면 조항이 안 좋다. 그걸 예견할 수 있을 뿐이지 그때는 더 조항을 좋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자, 그다음 자, 난류는 대충 이 정도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난류가 우리 내륙을 안 붙고 울릉도 쪽이나 독도 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위도에 비해 가지고 울릉도 독도는 그 이제 아열대성 어종 이런 것들이 일찍 나타났었죠. 강담돔이나 이런 게 지금은 뭐 근해에서 뭐 남해 쪽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동해 쪽 그 뭐 바로 해변 쪽에 이런 데서도 참돔이나 이런 게 근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울릉도 이쪽에는 뭐 대형 참돔들이 상당히 나올 때도 동해 쪽에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그걸 물론 지금도 뭐 대형 참돔들은 뭐 울산이나 이쪽에서 선상 낚시를 하고 있지만 대형들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게 난류가 저 위로 뻗어 들어가는 지역에 울릉도 독도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낚시에서 또 그 다음에 흐름 중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조류죠. 낚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흐름이 조류입니다. 이 조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의 그 형태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달이 있고 태양은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은 인력이 작게 미치고, 달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질량은 뭐 지구 뭐 8분의 1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인력이 큽니다. 이 만류 인력이란 게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거리가 뭐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m 멀어지면은 뭐 1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2m 줄어들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거는 인력이 작다는 거고, 그래서 태양은 우리 조류를 주관하지 못하고 달이 주관을 합니다. 달이 주관을 하는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 주위를 돌게 되는데, 이 면을 황도면이라고 하죠. 황도면과 달이 지구를 도는 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뭐 일치는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백도라고 하죠. 백도라고 하는데 면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계속 돌게 되는데, 이거는 수직적으로 본 거고요. 수평적으로 본 거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죠. 그래서 태양이 음력으로 한 달인데, 태양을 고정을 시킵시다. 태양을 고정을 시키면 달이 처음에 금음부터 시작할까요? 달하고 태양하고 이제 태양, 달, 지구 이런 순으로 쓰게 되면 금음인데, 금음 때는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더해져서 인력이 이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한낮에 수위가 가장 높은 때가 금음입니다. 한낮에 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금음이고, 밤에도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일단 이 금음, 여기는 한낮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때 조류의 흐름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자, 여기는 만조 지역, 만조인 지역이고, 여기는
이쪽 뒤쪽도 만조인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간조인지역입니다. 간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지구는 계속 회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 물이 그대로 있고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쪽 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에 있다가 이게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바뀌면 계속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두 개의 마루, 여기는 골, 이런 형태의 파동하고 같습니다. 파동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해수에서 나타나는 파동은 표면파인데, 낮은 부분은 골이고 높은 부분은 마루입니다. 이 형태와 비슷합니다. 물은 이렇게 흐르죠. 국지적으로는 파동도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흐름이 없이 한쪽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 파동 자체가 이게 흐름이 아니듯이 이 조류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지구 전체 수준으로 보면 흐름이 아닙니다. 이게 흐름인 것 같으면 여기다 배를 띄워 놓으면은 하루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죠. 찌가 파도 던져져 있는데 파도가 밀려오지만 찌는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긴 하지만 그거는 파도가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 조류도 그 유사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동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만조 지역에서 이쪽으로 간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조류의 흐름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됩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고, 다시 또 우리가 이쪽으로 왔다가 간조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만조 지역으로 가면은 만조로 넘어갈 때는 자, 좌측은 이제 이 상태로 보면 좌측은 서쪽이고 우측은 동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돌면 서쪽이고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동쪽입니다. 자, 서에서 동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들물은 지구 전체 수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싶어도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겠죠.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요. 동에서 서로 갈 때 이렇게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이쪽에서 올 물이 없죠. 이렇게 옵니다. 남해 쪽에 오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크게 되면 또 거제도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맞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바뀌고 섬이 동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조류와 이쪽 조류의 이제 강약이 따라가고 이쪽이 강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이 강하면 이렇게 갔다가 같은 들물 안에서도 그 다음에 날물이 되면 또 이쪽이 강할 때는 일로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지역도 생기고 거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는 들물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날물은 동에서 서로 흐른다.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다음 갯바위 내렸을 때 이 지역은 조류가 대충 어떻게 흐르겠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기가 내리는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데 무슨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별자리 보면 되죠. 이 철에는 지금 카시오페이아가 나타나는데 카시오페이아 별자리가 W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 별과 이 별의 직선이 있고 이 별과 이 별의 직선이 있고 이 만나는 점하고 이 점하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거리에 가면은 북극성이 있죠. 그리고 봄이나 여름철 이때 되면은 또 이제 북두칠성이 보이죠. 북두칠성에 보면은 이제 바가지 모양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이 끝에 바가지 모양 끝 부분에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북극성이 있죠. 그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렵게 가면은 지구가 세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지금 북극성이 아니고 뭐 직녀성이 나중에는 뭐 북극성이 우리 지구의 북극성이 된다. 자전축하고 가장 가까운 지구 자전축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는 그게 변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조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조류는 이제 물때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데 그래서 물때의 의미는 아까 잠깐 나타냈는데 달하고 태양, 지구, 달, 지구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금음이 되면 사리가 되고 태양하고 달하고 인력이 같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이제 금음이 되고 그때가 사리입니다. 이제 금음때 사리, 금음사리부터 시작하죠. 자, 물이 많이 들고 자, 지구가 아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은 일정한 속도로 하게 되고 태양, 달, 지구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여기 있었지만 6시간 후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만조고 여기는 간조 지역입니다. 6시간 후면은 정확하게 6시간은 아닙니다. 6시간에 조금 넘죠. 매일 보면은 조금씩 늦어집니다. 자, 6시간 일단 대략으로 6시간 후면은 간조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만큼 있던 물이 요만큼으로 줄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움직여야 되고 이게 수위가 낮을 때 요만큼 낮았다가 이거보다 또 약간 높은 형태로 가게 되면 이 수위 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물량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유속이 느립니다. 그래서 물때라는 거는 유속을 나타내고 물때는 유속을 나타내고 또 유속은 물이 빠르면은 바닥에 있는 뭐 뻘이라든가 이런 거 일으키고 하면은 물색을 바꿔줍니다. 자, 물때는 유속이면서 동시에 물색이 됩니다. 자, 물색은 물색이 맑으면 경계가 심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발견하기가 좋다. 경계가 심한데 먹이 발견하기 좋으면 뭐합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물박 상황을 고기도 다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 냇가에서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한데 앉아있다가 그냥 서기만 해보세요. 그게 뭐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동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지 않아도 고기는 놀라서 달아납니다. 병해돔같이 표층까지 피는 고기들은 사람을 눈으로 인지하겠죠. 우리가 클럽 회원들하고 전에 웨포레이 방파제를 갔는데 그제 어느 정도로 활성도가 높았냐면은 배가 제가 캐스팅을 딱 해갖고 뒷줄을 잡아서 딱 떨어뜨리니까 찌떨어지고 앞에 미끼가 딱 떨어지는데 미끼가 수면에 착수하자마자 고기가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 착수하고 뭐 1초라도 있었는 게 아니고 착수와 동시에 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뱅이가 바로 올라오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받아 먹습니다.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물 밖을 잘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근거리에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제가 멀리 캐스팅 했을 경우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멀리 있다는 건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경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리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물색이 낚시에 크게 관여를 하는데 보통 낚시꾼들 와 오늘 물색 좋다 이런 이야기 하죠. 물색이라는 건 자, 경계와 상관있고 그 다음에 미끼를 발견하기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뭐 감성돔, 참돔, 그 다음 뭐 뱅에돔, 뭐 돌돔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미끼를 시각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 다음 뭐 미끼가 우리가 넣는 미끼들은 뭐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은 뭐 진동 같은 걸 만들진 않는데 그 진동 같은 거로 이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 미각 뭐 고기가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데 뭐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는 좀 비과학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냄새라는 게
후각이라는 게. 후각이 뭡니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물질들을 감지하는 감각이 후각인데, 물 속에 있는데 무슨 후각이 있습니까? 미각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후각이라고 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낚시는 계속 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이 되어버릴 겁니다. 미각이라고 하세요. 고기가 맛을 느낍니다. 우리가 넣은 밑밥이나 미끼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확산되는 물질들을 미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동은 우리가 미끼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미끼 자체를 살아있는 거, 생새우라든가 이런 거 쓰게 되면 움직이겠죠? 그럼 진동, 이런 느낌입니다. 고기는 척선을 통해서, 대충 거리죠? 자, 열심히 그려봤자 별 차이 없으니까 대충 거립니다. 여기 척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척선. 척선을 보면, 대부분 보면 안에 나중에 굽거나 해갖고 보면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압, 진동, 그 다음에 물의 흐름 방향. 이런 걸 느낍니다, 여기서. 고기가. 그리고 콧구멍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미각을 맛을 느끼는 겁니다. 아가미는 입을 닫고 아가미를 누르면 물이 빠져나오고, 아가미를 닫은 상태에서 입을 열면 물을 흡입하면서 미끼도 흡입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 움직임 저번에 잠깐 했었는데, 자 이렇게 시각으로 미끼를 주로 발견하기 때문에 물색은 참 중요합니다. 물색이 너무 탁하면 먹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고, 경계심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먹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니까 또 이건 낚시에 안 좋고, 그래서 적당히 물 밖은 잘 안 보이면서 먹이도 시각으로 근거리만 웬만한 거리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낚시하기 유리하겠죠.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물색이 많이 탁하면, 물색이 맑으면은 먼 거리를 공략해야 되고, 물색이 탁하면은 확산성이 있는 미끼를 쓰든지, 아니면 미끼를 자꾸 놀려가지고 진동으로 여기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대신 그 진동이 너무 강하면 안 되겠죠. 물론 크릴 같은 이런 작은 미끼를 쓰게 되면 웬만큼 움직여가지고 진동이 커가지고 고기가 경계를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물때는 유속과 상관있고, 유속은 물색과 상관있고, 물색은 경계심, 그 다음에 먹이를 발견할 수 있나 없나 하고 상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조류의 속성들을 보죠. 조류는 지구가 있으면은 조류가 태양이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이건 표층물이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하층물도 동시에 끌려가지만 표층물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라는 것은 항상 표층이 빠르고 하층은 느립니다. 항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닌데? 근거도 못 대면서 항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치속류라는 부분을 알고 보면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속조류가 빨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조류는 항상 표층조류보다 느립니다. 우리 채비가 조류를 잘 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존 개념, 잘못된 그 개념을 근거로 해가지고 물이 너무 빨라갖고 이거 조류를 좀 덜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잘못 알고 현상도 잘못 파악한 겁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비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 채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채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류가 표층은 빠르고 하층으로 갈수록 느린데, 미끼 선행을 시키려면은 찌는 잡아놓고 아래 채비를 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갯바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찌가 여기 있고, 물론 수중찌는 지금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 밑에 들어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표층은 빠르고 하층은 느립니다. 수중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미끼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뒤쪽에 있겠죠. 미끼 선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원줄은 이렇게 와갖고 낚시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뒷줄을 잡아준다고 해서 찌를 세우고 수중찌를 앞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종조로 정면으로 흘러갔다, 이럴 경우에는 잡을 수 있는 채비도 있습니다. 우리 채비가 그거죠. 다른 구멍치 채비나 막대치 채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층에 받는 힘이 워낙 강해서 그걸 멈출 정도로 뒷줄을 잡아주게 되면 아래 채비가 표층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끼하고 수중찌가 공략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미끼가 공략층을 벗어나 버리면 이거는 낚시가 아닌 겁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낚시입니까? 고기가 있는 층이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끌어올리려고 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찌를 이제 거의 멈출 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채비 각도가 이렇게 됐다가 수중찌가 이렇게 오고 이 정도 오면 수중찌가 찌를 앞장서기 전에 수중찌가 여기 찌에 와서 붙어버리고 찌 매듭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 낚시 끝난 거죠. 표층에 뭐 전갱이 잡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횡조류에서는 당연히 미끼 선행이 안 되겠지요. 자, 우리 채비는 찌에 부피는 작고 뜨는 힘은 강하고, 자, 수중찌는 덩치가 크고, 물론 지금 우리 찌하고 그 수중찌는 거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죠, 표면적상. 근데 자, 그 다음에 미끼가 달려 있습니다. 바늘하고 달려 있는데, 자, 우리 채비는 왜 미끼 선행이 되느냐? 이 채비는 찌가 가벼워요. 가볍다는 것은 운동 관성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스티로폼을 물에 떠내려 버려놓고 물이 흐르는 데다 얹어놓고 손가락으로 딱 갖다 대보세요. 멈춰요. 근데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 손가락을 살 얹으면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부력이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상력으로도 그걸 못 버티니까 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채비는 그 선상 낚시에서, 전형적인 종조로 낚시에서 내가 캐스팅한 자리에서 뒷줄을 그냥 잡고 있어도 원래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종조류입니다. 횡조류는 갯바위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흘러갈 때 찌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뒷줄을 잡아버리면 채비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거 길이하고 맞춰갖고, 물론 이 길이보다 더 약간 멀어집니다. 보통 채비들은. 이건 뭐냐 하면은 수중찌가 올라오면서 찌매듭이 빠지면서 수중찌하고 찌까지의 거리만큼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오겠죠. 자, 이거는 횡조류 낚시입니다. 옆으로 날 흘리더라도 대끝에서 공략선으로 계속 가면 이거는 종조류 낚시입니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거는 견제를 해도 공략선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런 종조류 낚시에서 대끝에서 공략선으로 바로 흘러가는 경우 종조류 낚시에서는 미끼 선행이 가능한데, 우리 채비도 표층이 빠르고 하층이 느린 조류의 특성 때문에 찌가 먼저 가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미끼가 선행을 하면은 고기가 와서 받아 먹기가 좋겠다고 낚시꾼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얼른 보면은 미끼를 받아 먹기 좋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고기가 먹이를 취할 때 와서 덥석 무는 형태가 아니고, 와서 무는 게 아니고, 미끼가 여기 있으면 고기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입을 쫙 벌립니다. 아가미를 닫고. 그러면 물이 확 흡입이 되면서 미끼가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흡입이 되려면 이 찌를 끌고 들어가야 흡입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쫙 입을 벌리면, 고기가 입을 벌리면 줄이 휘어지면서 딱 들어가겠죠. 오히려 흡입하는데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낫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고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찌가 선행하려고 있는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됩니다. 찌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끌림이 발생하면 찌는 바로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수심을 파악하기 좋겠죠. 미끼가 선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끌림이 생겼다. 자,
그러면 찌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잠기기 시작합니다. 수심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미끌림이 생기고 한참 후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심을 파악하기가 불리합니다. 수심을 파악한다는 말은 원래 우리는 잘 안 쓰는데, 바닥을 읽는데, 알죠. 바닥을 읽는데 찌가 선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바닥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낚시하는 바다가, 자, 여기 갯바인데, 수심 얼마입니다. 선장이 이야기해요. 수심이 얼마, 어디가 얼마라는 거야. 요점 던지면 뭐 수심 얼마입니다. 요것만 딱 던지라고 채비 고정시켜 놓고 낚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말하는 건 다 무시해야 됩니다. 선장들은 대부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안 맞아요. 12m라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채비를 어떤 채비를 쓸지, 찌가 이만하고 수중찌 요만한 채비를 쓸지, 아니면은 요만한 찌에다가 뭐 이만한 수중찌를 쓸지, 막대찌를 쓰고 뭐 도래 수중을 쓸지, 무한유유 채비에 실리콘 수중 시스템 수중을 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심을 얼마다 이야기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조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 같으면은 무한유유 채비도 똑바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막대찌 채비도 똑바로 써 있습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구멍지 채비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써 있습니다. 수심이 똑같네요. 근데 자, 우리 채비는 찌는 뜨는 힘이 강하고 수중찌는 버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자, 찌가 뜨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똑바로 쓰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 우리 채비가 이 정도 각도를 이루는 것 같으면은 막대찌는 표면은 받는 면적이 많고, 보통 도래 수중 같은 그런 순간 수중 같은 그런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깁니다. 채비 수심이 더 깊다는 거죠. 구멍찌는 요거하고 중간 정도 뭐 형태는 되겠죠. 뭐 막대찌에 조금 더 가깝겠죠. 물론 막대찌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에 따라서도 수심이 달라지고, 또 조류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속도가 느리면 우리 채비랑 다른 채비들이 이 채비 수심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수심이 유속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게 우리 채비도 더 기울어지지만은 이건 더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거리 차이가. 그래서 뭐 제가 과학으로 푸는 낚시에 보면 뭐 채비 수심에 대해서도 잠깐 나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바닥 쪽에 이제 뭐 감성돔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미끼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떠버리면은 감성돔은 아래쪽에 있는 먹이를 먹기 좋게 생기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완전히 부상하지 않는 이상 위에 있는 먹이를 잘 보질 못합니다. 눈 자체도 위쪽은 얼마 못 봅니다. 뱅에돔 같이 이렇게 똑바로 박힌 애들은 위로 봅니다. 위로 봐요. 농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위로 다 봅니다. 그 어시그종들은. 근데 감성돔은 입 자체도 아래턱이 들어가 있고 윗턱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 먹이를 먹기 좋고, 그 다음에 뭐 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유속에 따라서 수심 조절을 수시로 해가지고 바닥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쯤 가면은 수중료가 있고, 뭐 어디쯤 얼마를 던지면은 경사가 앞쪽으로 가면은 수심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옆으로 가면서 어디쯤까지는 몇 메다였다가 몇 메다로 바뀌어가지고 뭐 수중료가 있고 수중료가 어디쯤에서 끝나고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방식들은 나중에 새로 보시기로 하고, 자, 조류라는 거는 자, 이렇게 표층이 빠르고 하층이 느리고, 그 다음에 자, 조류가 고기를 제어하는 방식들을 보죠. 자, 본류가 칩니다. 본류가 옵니다. 본류가 뭐 아니 이쪽 콧불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 뒤에 또 큰 콧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뭐 어디 섬에 뭐 거제 완전 남부나 뭐 이쪽이라서 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조류는 일단 콧불이 끝에서 콧불이 끝으로 향하게 됩니다. 콧부리에서 콧부리로 향하게 되는데, 제가 왜 비슷하게 잘못 그린 거 아닙니다. 자, 이 조류는
곧뿌리에서 곧뿌리로 가지만 직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유속이 빠르면은 이게 회전 반경이 크고,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리면 회전 반경이 작고 작아집니다. 원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죠. 이건 원이 엄청나게 크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본류가 흐르게 되면 안에는 지류가 생기는데, 지류는 이렇게 도는 형태가 되고, 이 방향이 이렇게 돌면 이것도 이렇게 돕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본류가 이렇게 가고 지류가 이렇게 갈라져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고 여기는 돌고, 이 돌면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뭐 물이 자세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돌지 않는 이유는 물량 때문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양하고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양이 도는 양,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형태로 돌게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정조류지대입니다. 뭐 정조류라고 해가지고 물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물 자체가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뭐 채비를 한 방향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조류지대가 생기고, 이 본류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은 여기 있던 고기들이 여기에 버티지 못하고 어디 수중녀 뒤나 아니면은 물속 그 언덕 뒤나 조류가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생긴 뒤쪽에 이런 데 숨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와류지대, 정조류지대 이런 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표면에 들어오면은 이게 처음에 빨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이미 감성돔이나 이런 것들이, 참돔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본류대에 있다가 한 방향으로 조류를 약간 사선으로 거스르면서 올라옵니다. 벽에 닿으면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정조류지대에서 멈춥니다. 조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일단 여기가 A급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건 잠깐입니다. 조류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잠깐은 여기 있다가 나중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거기는 본능적으로 가 쪽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쉬려고 여기 있습니다. 느리다가 빨라지고. 자, 조류라는 건 조류 속도가 뭐 어느 정도 진짜 참하게 가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척 하면은 바보 됩니다. 어디 가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배우든가, 아예 아는 척 하면은 바보 됩니다. 진짜 무시당하고. 모르는 거는, 안 배워서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스스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배워야 됩니다. 자, 조류는, 유속은, 자, 유속이 뭐 적당하다. 이건 어떤 때 이야기가 되냐면은, 빠르다가 늘어졌느냐, 아니면은 느리다가 빨라졌느냐, 빨라져 갖고 적당한 속도가 되었느냐, 아주 빠르다가 느려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 종일 방방하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낚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어디에 감성돔이 있을지 짐작 못 합니다. 고루고루 해보고 수중류를 찾아갖고, 수중류 근처에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게 되는데, 뭐 각각 상황에 이제 공략 방식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그런 포인트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새로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조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자, 조류는 유속에 따라서 뭐 물색을 바꾸고, 유속에 따라서 물색을 관리하고, 물색을 변화를 주고, 경계와 그 다음에 미끼 발견에 관리한다. 발견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상층이 빠르고 하층이 느리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에 의해 가지고 뭐 고기가 있을 자리를 판단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자, 치속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속류는 뭡니까? 치속류는 표면에 부는, 바닷물 표면에 부는 바람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흐름을 나타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정보를 뒤져보니까, 유속의 2에서 뭐 8%인가 이 정도의 속도로 흐르게 되는데, 2에서 8%로 흐르고, 바람이 흐르는 방향하고 우측으로 20도에서 40도 정도
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는 그냥 뭐 20도 정도 40도면 이만큼 굽어서 흐르는데 일단 바람이 가는 방향하고 비슷하게 흐른다. 우리는 뭐 정확하게 이거 재일 필요도 없습니다. 채비를 던져놓고 그냥 가는 것만 믿으면 되죠. 자, 취속류라는 건 표층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어느 날 채비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찌가 보면 이렇게 딱 되는데 구멍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채비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 미끼가 순행을 하네. 표층 조류가 항상 빨라갖고 찌가 순행을 한다고 했는데 찌가 순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입니다. 조류하고 바람하고 반대인 날. 자, 이런 날 구멍찌 채비를 해보세요. 자, 구멍찌 채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채비는 하층에 덩치 큰 수중찌가 하층 조류를 받아갖고 채비 전체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도 찌가 윗부분 이제 상부 통공을 보이면서 조류를 따라가지고 구멍찌 채비들은 이 상태 돼갖고 막대찌나 이런 것들 바람 영향이 많은 것들은 이 상태로 되는데 제대로 흐르질 못하고 표층의 취속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찌가 크고 수중찌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 번의 예가 있는데 우리가 정출 때도 보면은 이 조류하고 바람이 반대인 날 우리는 대박을 치고 남들은 몰광을 치고 이런 날들이 있었고 제가 뭐 잡지라고 안 해야 되겠죠. 우리 홈페이지 올릴 거니까. 자, 월간 바다낚시에서 신중대 기자님하고 제 채비를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8개의 찌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밑밥을 치기 전에 조류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왼쪽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조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니까 전부들 뭐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자, 10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렇다고 하고 10명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이렇다고. 한 명이 옳습니까? 10명이 옳습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밥을 넣어볼게요. 밑밥 넣었어요. 밑밥이 스물스물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밑밥이 오른쪽으로 가네요. 하니까 전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비를 넣어보겠습니다. 해갖고 딱 하니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마술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지가 아니고 기존 채비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채비 말고도 지금 우리 뭐 제이키찌 아니고 다른 찌를 써가지고도 이런 채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찌는 부피가 작고 수중찌가 덩치가 크고 저항이 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위쪽이 뾰족하지 않고 저항이 큰 형태를 취하게 되면 납작하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게 찌가 끌어도 잘 안 끌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 이게 물 받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게 찌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채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채비에서 못하는 것들을 좀 해내는 것들을 이 채비는 못 해낼 수는 있는데 일단 조류를 따라가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뭐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그건 좀 잘못 만들어졌어요. 약간 거꾸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 저항이 별로 안 크겠네요. 충돌 저항이 제일 큽니다. 원래 와류장도 여기 생기긴 하지만 이 부분에 와류장이 생겨요. 양쪽으로. 근데 충돌 저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충돌 저항이 저항이 큰 형태로 만들어주고 하면 당연히 조류를 따라갑니다. 우리 채비랑 가장 가까운 게 비자립 막대찌. 비자립 막대찌인데 그냥 비자립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부피는 작고 호수는 큰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무거운 물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찌톱은 가늘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수중찌를 채택하게 되면 예민성은 우리 채비를 능가합니다. 바람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캐스팅에 좀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근거리 낚시할 때는 그 방식 괜찮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놓으시고 취속류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흐름이고 이건 우리 채비에서는 채비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채비도 미끼 선행이 안 되던 게 갑자기 미끼 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끼 선행 뭐 그게 불리하든 안 불리하든 이걸 우리가 안 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방탄류. 방탄류는 이렇게 직벽이 되어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너울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는 수위가 높고 여기 수위 낮으니까 이 부분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요. 방탄류는
갯바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 가면 끝납니다. 채비가 자꾸 찌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자꾸 채비는 질질질 끌려서 방탄유가 끝나는 지점까지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조류가 정면으로 흘러가더라. 갯바위가 이래 앞에 막혀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려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흐르려면 이 밑이 뻥 뚫려야 됩니다. 이게 다리라야 됩니다. 다리. 교량이라야 됩니다. 교량 같은 데서는 뭐 앞으로 가겠죠. 채비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 들어오더라. 이렇게 들어온다. 조류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더라. 이 말이 안 됩니다. 조류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면 여기 밑에가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바람이나 보통 이제 바람이죠. 바람에 의해서 찌가 밀리고 아래 채비가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채비도 찌가 표층에 있기 때문에 이 표층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버티고 하기 때문에 다른 채비보다는 천천히 빠져나가겠지만 치속류가 끝나는 지점까지, 치속류가 아니고 방탄유가 끝나는 지점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밑밥을 어디 이 안에다 치는 방법은 이 바보입니다. 밑으로 가다가 이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 밑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밑밥은 자꾸 이 밑에 쌓이고 이건 이쪽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략 거리를 치속류가 끝나는 지점보다 치속류가 아니고 자꾸 말 헷갈리는데 방탄유가 끝나는 지점보다 같거나 먼 곳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밑밥은 이쪽에 쳐야 되고 이쪽 이상으로 쳐야 되고 공략은 더 멀리 던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원하는 위치, 공략하고자 하는 위치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밀어내지는 못하니까 이 안에서는 여기까지는 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보들이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치속류가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거품띠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형성된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밖에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찌가 저절로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밑밥은 여기 쳐놔놓고 이쯤 쳐다도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기서 하다가 밑에서 조류에 따라갑니다. 조류가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갈 것이고 조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여기로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 치속류, 방탄유는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고 표층의 흐름이다. 조류는 표층은 빠르고 하층은 느리고 아주 깊어지면 없어집니다. 해류는 큰 흐름인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울은 방탄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파동 마루와 고리 수시로 오갑니다. 찌가 있는 위치에서 볼 때 계속 오갑니다. 구멍찌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구멍찌는 위로 밀면은 위로 밀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밀립니다. 왜? 충돌저항. 이게 살 깔아주려고 하면은 뒤에 와르저항이 또 위로 끕니다. 그래서 찌가 오르락 내려가면 찌 매듭에 원줄하고 이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원줄 이 부분하고 목줄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끼도 같이 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만큼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밑밥은 천천히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건 경계심이 심한 고기가 먹이를 피할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채비 안정성이라는 거, 채비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제가 맨날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고 그 중에 또 원래 제대로 알고 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비자립 막대찌나 자립도 좀 찌톱만 가르면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찌톱이 가는 막대찌에다가 수증기가 큰 걸 쓰게 되면 이것도 채비 안정성을 가집니다. 수증기는 버텨주고 안 올라가려고 밀 데가 없습니다. 이제 마찰만 해가지고 밀 데가 없기 때문에 파도가 높거나 낮거나 너울이 높거나 낮거나 이건 같이 물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같은 수심대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우리 찌가 그렇죠. 파도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만 살짝 드러나죠. 살짝 보이죠. 이게 채비 안정성이라는 건데 이 너울은 우리가 이겨야 될 겁니다. 너울에 지는 채비는 너울을 따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채비는 고기의 경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도도 이제 작은 너울이나 똑같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채비 안정성에 주로 관여를 하게 되죠. 뭐 파도는 실질적으로 뭐 안전 파도하고 너울은 낚시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 되는 부분은 안전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뭐 피해야 될 거죠. 우리가 뭐 이용하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될 거죠. 너울에서 방탄유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파동 이제 바닷물의 이제 해수의 운동에 대해서 알려면은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낚시에서는 오늘 제가 뭐 드린 말씀만 해도 좀 과한 정도죠. 뭐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낚시를 하는데 이런저런 연구들 뭐 채비나 이게 채비가 이렇게 하면은 그 무한유가 이야기했던 그런 지금 방향으로 볼 때 무한유의 채비보다 이게 더 나은 채비가 될 건데 뭐 이런 연구도 가능하겠죠. 제가 뭐 여기 보면 저기 위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은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보면 이제 화살 촉처럼 이렇게 화살 그 뒤에 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보면은 옆에서 볼 때 시인성은 크고 위에서 볼 때는 좁죠. 유선형이죠. 위에서 이게 측면으로 보면 완전 유선형입니다. 잘라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이런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거 구멍쥐 형태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채비 정렬이 느려지는데 이거 고리쥐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무한유 채비의 J키와 똑같은 기능을 해냈는데 이제 먼거리 장길조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 채비가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J키 채비보다 늦죠. 저희 집에 와보면은 그게 옛날에 이제 J키 전에 만들었던 그 또 별난 형태의 찌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금 오늘 했던 부분들은 좀 골머리 아픈 과학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수학적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합리적으로 다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들이 가능한 그런 과학들이 항상 적용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 꼭 나무의 비중이 얼마네, 바닷물 비중이 얼마고, 부력은 뭐고 이런 복잡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결과를 예측하고 안 보이는 어떤 것을 짐작하려고 할 때 합리적인 근거로 합리적인 설명으로 쭉 누가 들어도 동의할 만한 그런 방식이면 다 과학적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들 좀 딱딱하고 힘들었는데 자, 이게 바탕이 돼야 다음 설명들이 재밌어지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보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